그날은 가을이 깊어가던 10월의 어느 새벽이었어요.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지 하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경찰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요?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옆에서 자던 남편이 깼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거든요.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경찰서로 향했답니다. 차를 몰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착오일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마는 평생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는 분인걸.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새벽 5시가 넘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계신 엄마를 봤을 때 저는 그게 우리 엄마가 맞는지 의심했답니다. 70세 엄마는 너무 작아 보였어요. 회색 스웨터를 입고 계셨는데 소매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의 손에도 피가 묻어 있었고요. 엄마라고 불렀어요.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슬픔도 후회도 아니었어요. 그저 안도.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형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조용한 방에서 형사는 말했답니다. 오늘 새벽 2시경 박영숙 씨가 남편 이철호 씨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했다고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본인도 범행을 시인했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답니다. 왜요? 왜 그랬는데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피의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엄마를 면회했어요. 투명한 아크릴 너머로 엄마와 마주 앉았답니다. 엄마는 여전히 그 작은 몸으로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엄마, 왜 그러셨어요? 물었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뭘 했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여셨답니다.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수진아,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단다. 나만 나쁜 사람이야. 나를 잡아가는 게 맞아.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평생 모범 부부로 살아오셨어요. 동네에서도 다들 부러워하는 부부였죠. 아버지는 성실한 직장인이셨고 정년퇴직 후에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셨어요. 엄마는 평생 아버지를 내조하며 사셨고요. 싸우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때린다거나 엄마를 학대한다거나 하는 일도 전혀 없었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것도 한밤중에 부엌칼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시신을 보러 영안실에 갔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아버지의 얼굴을 봤을 때 저는 또 울었어요. 아버지는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자고 계신 것처럼요. 가슴에 칼을 맞았다고 했어요. 한 번. 정확히 심장 부위를. 엄마는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침대 옆에 서서 칼을 들고 내리찍었대요. 장례식을 치러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치러야 할지 알 수 없었답니다. 살인사건의 피해자 장례식을요. 친척들이 모여들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 사촌들. 모두들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답니다.
수진이 네가 부모님을 잘 챙겼어야지. 영숙이가 치매라도 걸린 거 아니야? 네가 병원에라도 모시지 그랬어. 친척 아주머니 하나가 말했어요. 요즘 노인들 우울증 많다잖아. 영숙이도 그런 거 아니겠어? 네가 자주 찾아뵙지 그랬니? 저는 항변하고 싶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 댁에 갔어요. 용돈도 드렸고 필요한 것 없으신지 여쭤봤고요. 엄마는 늘 괜찮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셨는걸요.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답니다. 저도 죄책감에 눌려 있었거든요. 제가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고, 엄마의 신호를 못 알아챈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더 심했어요. 장인어른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장모님이 그러셨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장인어른은 그렇게 좋은 분이셨는데. 시댁 식구들도 수군댔어요. 원래 처가 쪽이 좀 이상했나 봐. 정신병 같은 거 있는 집안 아니야? 저는 그 모든 비난을 견뎌야 했답니다. 아버지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어요. 부고도 최소한으로만 돌렸고 조문객도 거의 없었어요. 친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3일장을 치르고 아버지를 화장했어요. 유골함을 안고 납골당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생각했답니다. 아빠, 왜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왜 그러신 거예요?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엄마의 구속 기소 소식을 들었어요. 검찰은 엄마를 살인죄로 기소했답니다. 계획적 범행이라고 했어요. 엄마가 한밤중에 잠든 남편을 살해한 것은 명백한 살인이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지인의 소개로 형사사건을 많이 맡아본 변호사를 만났답니다. 변호사는 제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혹시 가정폭력이 있었습니까? 아버님이 어머니를 학대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리 부모님은 평생 사이좋게 사셨어요. 싸우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럼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동기가 없으면 변호가 어렵습니다. 저는 엄마를 면회 갔어요. 구치소에 계신 엄마를 만났답니다. 엄마는 더 작아져 보였어요. 죄수복을 입은 엄마의 모습은 낯설었어요. 엄마, 변호사님이 물어보시는데요. 왜 아빠를 죽였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뭘 한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란다. 내 아빠는 잘못이 없어. 엄마, 그럼 엄마는 왜 그러신 거예요?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엄마 변호 안 해도 돼. 엄마는 감옥에 가는 게 맞아. 엄마. 저는 소리쳤지만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저는 교도관에게 애원했어요. 우리 엄마 정신 상태 좀 봐주세요. 정신과 진료 좀 받게 해주세요. 하지만 교도관은 말했어요. 정신 상태는 정상이라고, 우울증도 없고 망상 증세도 없다고요. 저는 혼란스러웠답니다. 그리고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기사였어요. 지역 신문사회면 한 구석에 70대 노인이 남편을 살해했다는 기사가 났죠. 하지만 사건의 특이성 때문인지 점점 더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졌어요. 존속살해. 70세 아내가 남편을 살해. 동기 불명. 기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붙잡았답니다. 따님 되십니까?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인터넷에 기사가 났어요. 댓글들이 달렸답니다. 70 노인이 살인을 하다니 요즘 노인들 무섭네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남편이 뭘 잘못했겠지. 아니면 치매 아닐까요? 정신 이상 아니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딸은 뭐 했길래? 부모 잘못이지. 저는 댓글을 읽다가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동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그러셨대. 남편을 칼로. 쉿, 조용히 해. 수진 씨 들으면 어떡해.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도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당신 어머니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러신 거예요? 뭔가 숨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답니다. 당신도 우리 엄마를 의심해? 엄마는 평생 착하게 사신 분이야. 하지만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엄마는 왜 그러셨을까?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신 걸까?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첫 공판은 11월 중순이었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엄마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엄마의 지인들을 찾아다녔고 엄마의 과거를 조사했어요. 혹시 엄마가 우울증을 앓고 계셨는지, 혹시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웃들은 모두 말했답니다. 영숙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 남편과도 금슬이 좋았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엄마의 친구들도 똑같이 말했어요. 영숙이가 왜 그랬을까? 우리도 이해가 안 가. 저는 막막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부모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집, 엄마가 살던 집, 이제는 텅 빈 집이 되어버렸죠.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옷, 엄마의 옷, 오래된 사진들, 결혼 앨범. 사진 속 젊은 엄마와 아버지는 행복해 보였어요. 20대의 엄마는 참 예뻤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엄마. 수줍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요. 이렇게 행복했던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끝나게 됐을까? 엄마 방을 정리하다가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진 낡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갈색 표지의 오래된 공책이었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했고 모서리가 다 헤어져 있었죠. 펼쳐보니 엄마의 글씨였어요. 일기장이었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절대 읽지 마라. 수진아, 엄마가 부탁한다. 이건 절대 읽으면 안 된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엄마가 읽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손이 떨렸답니다. 혹시 이 일기장에 답이 있는 건 아닐까? 엄마가 왜 아빠를 죽였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집으로 가져가서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기로 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과 딸은 이미 잠들었고 집안은 조용했답니다. 저는 한참을 일기장을 쳐다보기만 했어요. 엄마는 읽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어요. 엄마를 구하려면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답니다. 첫 페이지. 날짜는 40년 전이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죠. 오늘 철호와 결혼했다. 행복하다. 하지만 동시에 무섭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잘할 수 있을까? 평범한 신혼 일기였어요. 다음 페이지들도 비슷했답니다.
신혼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들. 남편이 퇴근하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는 이야기, 시댁에 갔다는 이야기, 임신했다는 이야기. 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일기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3살 때의 일기였어요. 오늘 철호가 수진이를 목욕시키겠다고 했다. 나는 안 된다고 했다. 철호는 화를 냈다. 왜 아빠가 딸을 목욕시키면 안 되느냐고. 하지만 나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엄마는 아빠가 저를 목욕시키는 걸 반대하신 걸까? 다음 페이지. 수진이가 5살이 됐다. 요즘 철호가 자꾸 수진이 방에 들어가려고 한다.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겠다고. 나는 내가 읽어주겠다고 했다. 철호는 또 화를 냈다. 하지만 나는 절대 수진이를 혼자 둘 수 없다. 저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왜 엄마는 아빠와 저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하신 걸까?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저는 계속 읽었답니다. 수진이가 7살이 됐다. 오늘 밤 그 일이 일어날 뻔했다. 철호가 한밤중에 수진이 방으로 갔다. 나는 잠을 자는 척하다가 뒤따라갔다. 철호는 수진이 이불을 들추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수진이는 자야 한다고. 철호와 싸웠다. 수진이가 깼다. 나는 수진이를 안고 내 방으로 왔다. 오늘부터 수진이는 나와 함께 잔다. 문을 잠그고 잔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음 페이지. 수진이가 10살이 됐다. 오늘 철호가 수진이를 목욕시켜 주겠다고 또 했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수진이는 이제 10살이다. 혼자 목욕할 수 있다. 하지만 철호는 고집을 부렸다. 나는 수진이 앞에서 크게 싸웠다. 수진이가 무서워했다. 미안하다 수진아.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지켜야 해.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답니다. 그리고 토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구역질이 났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이 떨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저는 다시 거실로 나와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읽어야 했어요. 끝까지 읽어야 했답니다. 제가 12살이 됐을 때의 일기. 수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다. 나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철호가 수진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나는 안다. 그 눈빛을. 절대 안 된다. 나는 수진이를 한시도 혼자 두지 않는다. 15살. 수진이가 고등학생이 됐다. 오늘 철호가 수진이 방에 들어가려고 했다. 공부 봐주겠다고. 나는 막았다. 철호는 화를 냈다. 왜 자꾸 막느냐고. 자기 딸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안 된다고만 했다. 철호와 또 싸웠다. 수진이가 들었을 것이다. 미안하다. 18살. 수진이가 대학에 붙었다. 집에서 통학하겠다고 했다. 나는 안 된다고 했다. 기숙사에 들어가라고 했다. 수진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집에서 다니면 안 되냐고. 나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기숙사가 더 좋다고, 친구들도 사귀고 독립심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진이는 결국 기숙사에 들어갔다. 다행이다. 이제 평일엔 안전하다. 22살.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다. 좋은 청년이었다. 나는 수진이에게 말했다. 빨리 결혼해라.
수진이는 웃었다. 아직 이르다고. 하지만 나는 조급했다. 수진아, 빨리 이 집을 떠나라. 빨리 독립해라. 그래야 안전하다. 25살. 수진이가 결혼했다. 나는 울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안도해서 울었다. 이제 수진이는 안전하다. 이 집을 떠났다. 이제 철호가 손을 댈 수 없다. 저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계속 울었답니다. 엄마는 평생을 저를 지키셨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그 더러운 손길로부터. 일기는 계속됐어요. 수진이가 딸을 낳았다. 지우라고 이름 지었다. 예쁜 아기다. 나는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철호가 지우를 보는 눈빛. 나는 안다. 또 시작될 것이다. 나는 수진이에게 말했다. 지우를 우리 집에 자주 데려오지 말라고. 수진이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 손녀를 보기 싫어하냐고. 아니다. 보고 싶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하지만 안 된다. 지우를 지켜야 한다. 지우가 5살이 됐다. 수진이가 지우를 데려왔다. 나는 한시도 지우 곁을 떠나지 않았다. 화장실 갈 때도 데리고 갔다. 철호가 지우를 안아보겠다고 했다. 나는 안 된다고 했다. 철호는 화를 냈다. 손녀인데 왜 안아보지도 못하게 하느냐고. 나는 버텼다. 절대 안 된다. 지우가 10살이 됐다. 수진이가 지우를 우리 집에서 재우고 가겠다고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막았다. 안 된다고. 지우는 집에 데려가야 한다고. 수진이는 화를 냈다. 왜 그러냐고. 나는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다. 지우를 돌볼 수 없다고. 수진이는 지우를 데리고 갔다. 다행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지우가 12살이 됐다. 오늘 그 일이 일어났다. 수진이가 지우를 데려왔다. 하루만 봐달라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우를 맡았다. 밤이 됐다. 지우는 내 방에서 잤다. 나는 문을 잠갔다. 한밤중에 소리가 들렸다.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 나는 벌떡 일어났다. 철호였다. 철호가 문 밖에 서 있었다. 지우를 보겠다고 했다. 잘 자는지 확인하겠다고.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지우는 자고 있다고 했다. 철호는 돌아갔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지우를 안고 깨어 있었다. 새벽이 됐다. 철호가 또 왔다. 이번엔 문을 두드렸다. 열어달라고. 나는 열지 않았다. 철호는 화를 냈다.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지우가 깼다. 나는 지우를 안았다. 괜찮다고, 할머니가 있다고. 아침이 됐다. 수진이가 지우를 데리러 왔다. 나는 지우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40년을 참았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이제 손녀까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나는 오늘 밤 철호를 죽이기로 했다. 용서해라, 수진아. 엄마는 이 방법밖에 몰랐다. 일기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저는 일기장을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온몸이 떨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엄마, 엄마. 저는 엄마가 평생 무엇을 견뎌냈는지 알게 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저를 그런 눈으로 봤다는 것도, 엄마가 저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것도,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엄마는 40년을 혼자 싸우셨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저는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왜 엄마가 저를 기숙사에 보내셨는지, 왜 엄마가 저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하셨는지, 왜 엄마가 지우를 우리 집에 데려오지 말라고 하셨는지, 모든 것이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지우를 지키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마침내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아팠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괜찮냐고, 어디 아프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좀 쉬어야 할 것 같다고만 했죠. 딸 지우가 학교 가기 전에 제 방에 들어왔어요. 12살 지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답니다. 엄마, 어디 아파? 괜찮아. 엄마 좀 피곤해서 그래. 지우는 제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열은 없는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지우야. 학교 가. 지우가 나간 후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울었어요. 지우. 제 딸. 아버지가 지우에게 손을 뻗으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하지만 엄마의 일기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40년간 써내려간 그 절박함은 진짜였어요. 저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일기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 왜냐하면 말하면 가족이 깨질 테니까. 말하면 저와 엄마가 집에서 쫓겨날 테니까. 40년 전 20대였던 엄마는 갈 곳이 없었을 거예요. 친정도 가난했고 혼자 살아갈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참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지키기 위해 싸우셨던 거고요. 그러다 어느 날 밤 저는 악몽을 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어린아이였어요. 7살쯤 된 것 같았죠. 어두운 방.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어요. 아빠였어요. 아빠가 제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웃었답니다. 수진아, 자니? 아니요, 앉아요. 아빠랑 놀자. 아빠의 손이 제 이불을 들쳤어요. 그때 또 문이 열렸어요. 엄마였어요. 엄마가 소리쳤어요. 수진이는 자야 해요. 아빠와 엄마가 싸웠어요. 저는 무서워서 울었어요. 엄마가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다른 방으로 데려갔답니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있어. 저는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답니다. 그게 꿈이 아니었어요. 기억이었어요. 저는 기억하기 시작했답니다. 다음 날 저는 정신과를 찾아갔어요. 의사에게 말했어요. 최근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고,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다고. 의사는 물었어요. 어떤 내용이냐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왔던 것 같다고. 엄마가 막았던 것 같다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억압된 기억이 떠오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뇌가 그 기억을 억누르고 있다가 특정 계기로 다시 떠오를 수 있어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그게 진짜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는 거냐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상담을 통해 천천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기억났답니다. 10살 때의 기억. 아빠가 저를 목욕시키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아빠는 왜 안 되냐고, 자기 딸인데 왜 못 씻기냐고 소리쳤어요. 엄마는 수진이는 혼자 할 수 있다고, 이제 컸다고 말했죠. 저는 욕실에 혼자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어요. 그런데 문 손잡이가 돌아갔어요.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등 밀어줄까? 저는 무서웠어요. 싫다고 소리쳤답니다. 엄마가 달려왔어요. 엄마가 아빠를 밀어냈어요. 수진이 혼자 한대요. 나가세요. 저는 그날 욕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왜 무서웠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15살 때의 기억. 아빠가 제 방에 들어오려고 했어요. 공부 봐주겠다고. 엄마가 막았어요. 저는 왜 막는지 몰랐어요. 그냥 아빠가 공부 봐주겠다는 건데. 하지만 엄마는 안 된다고, 엄마가 봐주겠다고 했어요. 아빠는 화를 냈어요. 왜 자꾸 자기를 딸한테서 떼어놓냐고. 저는 방문을 닫았어요.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날 밤 엄마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수진아, 문 잠그고 자. 왜요? 그냥. 앞으로 항상 문 잠그고 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 말을 들었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항상 문을 잠그고 잤어요. 18살 때의 기억. 대학에 붙었어요. 집에서 통학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기숙사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집에서 다니면 편한데. 엄마는 기숙사가 좋다고, 친구들도 사귀고 독립심도 기를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결국 기숙사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저는 편안했어요. 왜 편안한지 몰랐어요. 그냥 뭔가 안전한 느낌이었죠. 집에 가면 왠지 긴장됐어요. 특히 아빠와 단둘이 있을 때. 하지만 왜 긴장되는지는 몰랐답니다. 25살 때의 기억. 결혼했어요. 남편과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엄마가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울었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절대 친정에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 이상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엄마는 계속 말했어요. 남편 잘 만났다. 착한 사람이다. 절대 놓치지 마라. 그리고 이 집에는 자주 오지 마라. 바쁠 테니까. 저는 섭섭했어요. 엄마가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엄마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를 지키려는 거였어요. 저를 아버지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는 거였죠.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 엄마가 있었다는 것을. 엄마는 항상 저와 아버지 사이에 서 계셨어요. 벽이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엄마가 좀 과보호하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저를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40년 동안. 일기장을 읽다가 저는 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정미숙 언니만이 유일하게 알고 있다. 정미숙. 그분은 엄마의 오랜 친구였어요. 제가 어릴 때 자주 우리 집에 오셨던 분이죠. 저는 정미숙 이모를 찾아가기로 했답니다.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엄마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모, 저 수진이에요. 수진이? 어머, 수진아. 어떻게 지내니? 이모,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정미숙 이모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영숙이 일 때문이지? 네. 알았다. 우리 집으로 와라. 정미숙 이모 댁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어주신 이모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70이 넘으신 나이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요. 들어와라. 이모 집 거실에 앉았어요. 이모가 차를 내오셨답니다. 엄마 일로 왔다는 거 알아. 무슨 일인지도 대충 짐작이 가. 영숙이가 철호를 죽였다며. 네. 이모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모, 이거 읽어봤어요. 엄마 일기장이에요. 이모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몇 페이지를 넘기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영숙이가 이걸 너한테 보여줬구나. 아니요. 제가 찾았어요. 엄마는 읽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모는 일기장을 덮으셨어요. 수진아, 네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내 엄마는 40년을 혼자 싸웠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기장에 다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이모한테 직접 듣고 싶어요. 엄마가 뭘 겪었는지. 이모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40년 전 이야기야. 네가 7살 때였지.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한밤중에 내 엄마가 우리 집으로 왔어. 너를 업고. 너는 자고 있었고 내 엄마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 영수가 무슨 일이야? 내 엄마는 한참을 울더니 말했어. 미수가 나 도망가고 싶어. 수진이 데리고 도망가고 싶어. 왜? 철호가 너를 때려? 내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 그보다 더 나쁜 일이야. 뭔데? 내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단다. 철호가 수진이한테 손을 대려고 해. 나는 깜짝 놀랐지. 뭐라고? 친딸한테? 내 엄마는 울면서 말했어. 오늘 밤에도 수진이 방에 들어가려고 했어. 내가 막았어. 싸웠어. 수진이가 깼어. 나는 수진이를 데리고 여기로 왔어. 나는 물었단다. 그럼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경찰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내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 증거가 없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냥 내 의심일 수도 있어. 그리고 신고하면 우리가 쫓겨나? 갈 곳이 없어. 이모는 눈물을 닦으셨어요. 내 엄마는 그렇게 말했단다. 자기는 친정도 가난해서 돌아갈 수 없고 혼자 너를 키울 능력도 없다고. 그래서 참아야 한다고. 나는 내 엄마를 말렸어. 참으면 안 된다고, 수진이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내 엄마는 말했지. 나는 수진이를 지킬 거야. 철호가 절대 수진이한테 손 못 대게 할 거야. 내가 항상 막을 거야. 그리고 내 엄마는 정말 그렇게 했단다. 이모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내 엄마는 한시도 너를 혼자 두지 않았어. 네가 학교 갈 때도 문 앞까지 따라갔고 학교 끝나면 바로 데리러 갔어. 너를 학원에 보낼 때도 여자 선생님이 있는 곳만 골랐어. 남자 선생님이 있는 곳은 절대 보내지 않았지. 밤에는 항상 너와 함께 잤어. 문을 잠그고. 주말에도 내 아빠와 너를 단둘이 두지 않았어. 항상 같이 있었지.
네가 사춘기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내 엄마는 방심하지 않았어. 네가 결혼할 때까지 말이야. 이모는 저를 보셨어요. 내 엄마는 네가 결혼하고 나서야 안도했어. 이제 수진이는 안전하다고. 이제 철호가 손 못 댄다고.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지. 왜요? 이모는 한숨을 쉬셨어요. 네가 지우를 낳았으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우요? 그래. 내 엄마는 지우를 보자마자 걱정했어. 철호가 지우한테도 똑같이 할 거라고. 그래서 내 엄마는 지우를 너희 집에 자주 데려오지 못하게 했어. 명절에도 짧게 왔다가 가게 했고 절대 재우지 않았지. 너는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야. 왜 엄마가 손녀를 안 보려고 하나?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내 엄마는 지우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어. 안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하지만 참았어. 지우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울었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이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내 엄마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 너를 지키고 지우를 지키고. 하지만 한 달 전에 일이 터졌지. 무슨 일이요? 이모는 눈을 감으셨어요. 내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울면서. 미수가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왜? 무슨 일이야? 내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철호가 지우한테 손을 뻗쳤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우한테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엄마 말로는 지우가 하루 자고 간 날이 있었대. 네가 급한 일이 생겨서 지우를 맡긴 거지. 내 엄마는 지우를 자기 방에서 재웠어. 문을 잠그고. 하지만 한밤중에 철호가 왔대. 문을 열려고 했대. 내 엄마는 열지 않았고 철호는 포기하고 갔지. 하지만 새벽에 또 왔대. 이번엔 문을 두드리면서 열라고 했대. 지우가 깼어. 내 엄마는 그때 알았대. 철호가 지우를 노리고 있다는 걸. 이모는 제 손을 꽉 쥐셨어요. 내 엄마는 전화로 울면서 말했어. 미수가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40년을 참았어. 수진이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이제 지우까지.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내 엄마는 말했지. 철호를 없애야 해. 그 사람이 있는 한 우리 손녀는 안전하지 않아. 나는 말렸어. 그러면 안 된다고 다른 방법을 찾자고. 하지만 내 엄마는 이미 결심한 것 같았어. 미수가 나는 40년을 싸웠어. 이제 끝내야 해.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일이 일어났지. 이모는 고개를 떨어뜨리셨어요. 내 엄마는 철호를 죽였어. 지우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모 집을 나와서 한참을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답니다. 엄마는 지우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40년 동안 저를 지켰고요.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지우야, 할아버지 집에서 잔 적 있지? 한 달쯤 전에. 응, 있어. 엄마가 출장 간다고 해서 하룻밤 자고 왔잖아. 그때? 무슨 일 없었어? 지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응. 괜찮았어. 지우야, 엄마한테는 뭐든지 말해도 돼. 혹시 할아버지가. 지우가 말을 끊었어요. 엄마, 사실은. 그날 밤 좀 이상했어. 뭐가? 한밤중에 누가 문을 열려고 했어.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거든. 나는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어.
근데 할머니가 안 열어줬어. 그리고 새벽에 또 왔어. 이번엔 문을 두드렸어. 나는 깼어. 할머니가 나를 안아줬어. 엄마, 그게 할아버지였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뭘?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답니다. 할머니는 지우를 지켰어요. 저를 지켰던 것처럼. 40년 동안 혼자 싸우시면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엄마를 무죄로 만들어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죄는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잠든 사람을 살해했어요. 정당방위도 아니고 긴급피난도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참작은 받을 수 있어요. 이유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면요. 저는 일기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증거예요. 40년 동안 엄마가 쓴 일기예요. 아버지가 저를 성추행하려고 했고 엄마는 그걸 막았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제 딸한테까지 손을 뻗쳤고요. 변호사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읽더니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답니다. 이걸 법정에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됩니다. 아버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당신이 피해자였다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엄마를 구할 수 있다면.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증인석에 서야 합니다. 직접 증언해야 해요. 저는 각오하고 있었답니다. 하겠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12월 중순이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준비를 했답니다. 정신과 상담을 계속 받았고 제 기억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지우와도 대화를 나눴어요. 지우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다고? 엄마를? 저는 천천히 설명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병이 있었어. 그래서 어린 여자아이들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거야.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할머니는 우리를 지켰어. 40년 동안. 지우는 울었어요. 그럼 할머니는 나를 지키려고 할아버지를 죽인 거야? 그래. 할머니는 영웅이네. 저는 지우를 안았답니다. 그래. 할머니는 영웅이야. 재판 전날 밤 저는 엄마를 면회 갔어요. 엄마는 여전히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엄마, 내일 재판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진아, 너는 오지 마라. 부끄러운 일이야.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엄마는 눈을 크게 뜨셨어요. 뭘 알았니? 엄마가 40년 동안 뭘 하셨는지, 저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저를 지켰어요. 완벽하게 지켰어요. 아버지는 제게 손 한 번 못 댔어요. 엄마가 막아주셨으니까. 그리고 지우도 지켜주셨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는 소리내어 우셨어요. 수진아, 수진아. 저도 울었답니다. 엄마, 내일 제가 증언할 거예요. 엄마를 구할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내 명예가. 괜찮아요.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엄마가 지켜주셨으니까. 부끄러운 건 아버지예요. 엄마도 저도 지우도 아니에요. 엄마는 제 손을 꽉 쥐셨어요.
고맙다, 수진아. 재판 당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 방청객, 친척들. 저는 방청석에 앉아서 엄마를 봤답니다. 엄마는 피고석에 앉아 계셨어요. 죄수복을 입은 작은 몸.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박영숙, 피고인은 이철호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네, 인정합니다. 검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한밤중에 잠든 남편을 부엌칼로 살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이며 계획적 범행입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40여 년을 함께 산 남편을 죽였습니다. 중형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변호사가 일어났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40년간 딸과 손녀를 성폭력으로부터 지켜왔습니다. 검사가 항의했어요. 이해 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일기장을 제출했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피고인이 40년간 쓴 일기입니다. 재판장이 일기장을 받아보고 읽기 시작했어요. 법정은 조용해졌답니다. 한참 후 재판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변호인,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성폭력이 있었다는 직접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증인을 신청합니다. 피해자 이수진. 재판장이 저를 불렀어요. 증인 이수진,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올라갔어요. 선서를 했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피고인의 딸입니까? 네. 증인은 어린 시절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네. 제 아버지 이철호는 저를 성추행하려고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검사가 일어났어요. 이해 있습니다. 구체적 증거가 없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봤어요. 증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7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깨우고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안고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 방에서 잤습니다. 문을 잠그고 10살 때는 아버지가 저를 목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막았습니다. 저는 욕실에서 혼자 씻었는데 아버지가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막았습니다. 15살 때는 아버지가 제 방에서 공부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막았습니다. 저는 왜 어머니가 그러시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성적 대상으로 봤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알았고 40년간 저를 지켰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 그것은 증인의 추측 아닙니까? 실제로 성추행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막았으니까요. 하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검사가 비웃었어요. 의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판장님, 추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피해자 김지우. 재판장이 놀랐어요. 김지우? 누구입니까? 제 딸입니다. 피고인의 손녀입니다. 방청석이 또 술렁거렸어요.
재판장이 허락했어요. 증인을 부르십시오. 지우가 증인석에 올라왔어요. 12살 지우는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씩씩하게 선서를 했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인, 한 달 전에 할아버지 댁에서 잔 적이 있습니까? 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한밤중에 누가 제 방문을 열려고 했어요.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근데 할머니가 안 열어줬어요. 새벽에 또 왔어요. 이번엔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깼어요. 할머니가 저를 안아줬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그게 누구였는지 압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였어요. 다음 날 아침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지우를 보러 오셨다가 자고 있어서 그냥 가셨다고. 하지만 이상했어요. 왜 한밤중에 문을 열려고 하셨을까? 변호사가 재판장을 봤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손녀를 지키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40년간 딸을 지켰던 것처럼. 검사가 항변했어요. 그것은 추측입니다. 실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피고인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40년간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엄마를 봤어요. 피고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엄마는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목소리로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40년을 참았습니다. 제 남편은 제 딸을 성적으로 봤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았습니다. 딸을 한시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함께 자고 함께 다니고 문을 잠그고 딸이 자라서 결혼하고 집을 떠나자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손녀도 똑같은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또 막았습니다. 손녀를 우리 집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손녀가 하룻밤 자고 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손녀 방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막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없으면 누가 손녀를 지킬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죽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손녀를 지켰으니까요. 딸을 지켰으니까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엄마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40년 전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난했고 친정도 가난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고해도 소용없었을 겁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제 의심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싸웠습니다. 제 방법으로. 딸을 지키는 것으로.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일이 왔어요. 법정은 또 사람들로 가득 찼답니다. 이번엔 언론이 더 많았어요. 엄마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갔거든요. 40년간 딸을 지킨 엄마, 손녀를 위해 남편을 살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엄마를 지지했어요. 영웅이다. 용감하다. 잘했다.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어요.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 법을 어겼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답니다. 중요한 건 판결이었으니까요. 재판장이 입장하셨어요. 모두 일어났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셨답니다. 피고인 박영숙은 남편 이철호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40년간 딸과 손녀를 성폭력으로부터 지켜왔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손녀에 대한 성폭력이 임박했다고 판단하여 긴급 피난 차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망치를 두드리셨어요. 저는 울었어요. 집행유예. 엄마는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엄마는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엄마를 안았답니다. 엄마, 이겼어요. 엄마는 자유예요. 엄마는 제 품에서 울었어요. 수진아, 고맙다. 엄마가 풀려났어요. 저는 엄마를 집으로 모셨답니다. 제 집으로요. 엄마는 처음엔 사양하셨어요. 민폐를 끼칠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사세요. 지우도 졸랐답니다. 할머니, 나랑 같이 살아요. 내 방 같이 쓰자. 엄마는 결국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엄마는 저희 집으로 오셨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어요. 엄마는 자주 악몽을 꾸셨어요. 밤에 소리를 지르며 깨시곤 했죠. 저는 엄마 방에 가서 안아드렸답니다. 괜찮아요, 엄마. 다 끝났어요.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내 아빠가 자꾸 보여.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는 미안해할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내 아빠도 병이 있었을 거야. 그 사람도 피해자였을지 몰라. 저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여전히 아버지를 변호하고 계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남편을, 가족을, 모두를 생각하며 자신은 참으며. 저는 엄마 손을 잡았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생각하세요. 엄마가 행복할 차례예요. 몇 달이 지났어요. 엄마는 조금씩 회복하셨답니다. 상담을 받으시고 약을 드시고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나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뭔데요, 엄마? 엄마는 수줍게 웃으셨어요. 봉사활동.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돕고 싶어. 저는 엄마를 안았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엄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상담소에 가서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죠. 엄마는 그분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참지 마세요. 싸우세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피해자들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냈답니다. 엄마는 그런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셨어요. 저도 엄마와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피해자들을 도왔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성 한 분이 상담소에 왔어요. 그분은 울면서 말했어요. 친아버지한테 당했어요. 어릴 때부터 신고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자유예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분은 결국 신고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처벌받았답니다. 그분은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수진 씨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아니라 제 엄마예요. 엄마가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1년이 지났어요. 엄마는 많이 좋아지셨답니다. 이제는 악몽도 거의 안 꾸시고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나 책을 쓰고 싶어. 책이요? 응. 내 이야기를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엄마를 안았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엄마는 6개월 동안 책을 쓰셨어요. 저도 도와드렸답니다. 책 제목은 딸의 용기였어요. 엄마의 이야기, 40년간의 싸움, 그리고 지금의 회복.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엄마 앞으로 편지가 쏟아졌어요. 용기를 얻었다는 편지, 감사하다는 편지, 상담을 요청하는 편지. 엄마는 하나하나 답장을 쓰셨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2년이 지났어요. 엄마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당당하고 밝고 자신감 넘치는 분으로. 어느 봄날 저희는 공원에 나들이를 갔답니다. 엄마, 저, 남편, 지우. 4명이서요.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지우가 엄마에게 물었답니다. 할머니 행복해? 엄마는 웃으셨어요. 그래, 행복해. 정말 행복해. 지우가 또 물었어요. 할아버지 생각나?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가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용서했거든. 용서했어? 응. 내 할아버지도 병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건 중요하운 게 속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자유라는 거야. 저는 엄마 손을 잡았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다. 엄마와 함께 공원에 갔다. 벚꽃이 예뻤다. 엄마가 행복하다고 하셨다. 나도 행복하다. 우리는 오랜 싸움을 끝냈다. 40년의 침묵을 깨뜨렸다. 그리고 이제 자유다. 엄마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는다. 나도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란다. 3년이 지났어요. 엄마는 이제 73세가 되셨답니다. 여전히 봉사활동을 하시고 강연도 다니세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모임을 만드셨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어요. 저도 엄마와 함께 일하고 있답니다. 지우는 이제 15살이 됐어요. 씩씩하고 당당한 소녀로 자랐답니다. 지우는 말해요. 나는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지우를 안아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새 일기장을 보여주셨어요. 수진아, 이거 봐.
새 일기장이었어요. 표지가 깨끗한.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산다. 그리고 이 일기는 딸이 읽어도 괜찮다. 저는 웃었어요. 엄마, 이번엔 읽을게요. 엄마도 웃으셨답니다. 그래, 읽어라. 숨길 게 없으니까.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요. 엄마와 저, 그리고 지우의 이야기. 40년간의 침묵, 싸움, 그리고 자유. 이 이야기를 읽는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당신이 혹시 침묵하고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내세요.